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조금 전이었죠? 네. 미중 정상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간 걸로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정상회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정원이 딸린 대저택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 4시 15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앞으로 강요를 포함한 확대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끝나면은 9시 전후에서는 워킹, 런치하고 산책을 하면서 그 사이에 기자분들하고 이제 인터뷰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후 일정은 바이든은 뭐 자신이 주최하는 에펙 정상의 만찬이 있고 또 시진핑은 기업인과의 만찬이 있는데 7시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오해와 엇갈림이 없도록 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바이든은 뭐 경쟁이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고요. 치 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립과 분쟁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서로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를 남긴과 동시에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다양한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국제 현안 문제,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 네. 그리고 항상 단골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러 간의 밀착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꼭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한계의 중국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대만은 핵심 중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어떤 협상도 거부하겠다. 통일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낸다고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은 세계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발적인 도발이라든지 형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중국의 개입을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라고 이미 사전에 예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아무래도 끊어진 양국 간의 군사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예. 지난 올해 초죠. 스파이 풍선 사건 그리고 8월 달에 있었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과 동시에 모든 군사 채널이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는 100여 개에 달하는 대화 채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5개로 끊어졌는데 이 때문에 대화 채널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의외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화 채널 복원을 하기 위해서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군사 무력 시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대화 채널이 끊어진과 동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았다는 겁니다. 반도체 규제 그리고 AI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디리스킹, 그러니까 IPEF를 통해서 중국의 공급망들을 분산시키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1,750억 달러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연기를 안 해준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요. 또 1경 5천조 정도 되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해결이 지금 깜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대화 채널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는 대화 그리고 구체적인 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 화면에도 보다시피 지금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얘기할 게 너무 쌓여 있어요. 정말 모든 분야에서 좀 얘기를 의논을 해야 될 게 저기 쌓여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어떤 주제 외에도 어떤 볼거리라든가 뭐 재미난 얘기거리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시진핑 주석 방문으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이 다 직결을 했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에서 멀지는 않지만 실리콘밸리보다도 저렴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상당히 몰려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15일 오늘 저녁이죠. 네. 그 만찬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4시간 뒤면 이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테슬라 CEO, 애플 같이 중국에서 매출이 15% 이상 되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 테이블을 예약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그룹, 엑스모빌,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내노라는 미국 기업들의 재계 그 유명 인사들 그리고 부인들이 전부 여기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만찬 참가비가 네. 시진핑 주석 주변 같은 경우는 최고 4만 달러 그러니까 8인 테이블 기준으로 하게 이거 되는데요. 돈을 내고 참석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네요. 돈을 받지 않고 호환 만찬을 했을 경우에는 뭐 청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저 비용만 받았다는 게 4만 달러라고 합니다. 4만 달러면 그러면 1인당 700만 원 정도 한 해당을 끼에. 한 끼에. 그러니까 여기에 놓인 그 음식이 산의 진미가 나오는 건 분명하고요. 네. 은식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자기들로 해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의 그 갈라쇼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추배도에 이야기가 그대로 적중하는 듯 해가지고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21세기 황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열리는 국제회의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신의 그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호텔로 초대를 한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뭐 일본과의 회담이라든지 다른 나라 정상들도 아무래도 시진핑이 거처하고 있는 호텔에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시 주석이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국 간의 역사의 끈을 묶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는 양국의 그 평화와 미래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같이 앉아 풀어보자. 그래도 역사적으로 차이나타운은 그 미국의 그 금강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 중국의 그 이민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샌프란시스코 저진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금광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은 항상 꺼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황제가 기자들과 동등한 좌석에서 말을 나눈다는 것은 황제의 예법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대국이 강력하게 공동 기자회견을 요청하면은 기자들한테 미리 질문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정해진 답변만 하겠다. 준비된 답변만 하겠다. 예.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는 CCTV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장면을 담아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바이든 이라든지 다른 나라 정상이 취수석을 그 초대해가지고 또 묵고 있는 호텔에 방문한다는 그 멘트를 항상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황제를 아련하는 외국 사절을 맞는 모습을 CCTV에 항상 방영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기자들 중에서도 카메라 기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곤욕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CCTV의 화면에 비치는 내용들을 보면 모든 좌석에는 주석이 정중앙에 놓이게끔 카메라를 각도를 일부러 그런 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거기서 바로 해고 통지가 날아간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방송국 같은 경우는 공항서부터 호텔까지 또 호텔에서 회의석상까지 중국인들 100명,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국기를 흔든다든지 그리고 프랭카드를 그 거는데 이것을 항상 찍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른 정상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그런 듭니다. 거죠. 예. 오늘도 30분 늦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뭐 의도된 걸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든 것은 그 초 단위로 계산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호텔로다가 원래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발리 회담에 그 선의에 응했는데 이게 너무 중국 측 홍보에 휘둘리면서 미국 안에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3장소로 정했다고 하고 기자들한테는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의 큰 홀에서 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한편으로는 시주석을 방문을 진짜 제대로 해준다는 측면에서 대저택을 구경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회담이 성사되느냐 마느냐부터 관심사였고
뭐 성사는 됐어요. 근데 되기까지 그 물밑에서 뭔가 요구 조건이 중국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좀 나와지나요? 네, 뭐 그 신화사라든지 뭐 CCTV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부터 회담을 하기 위해서 14가지 그 요구 사항을 내걸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게 예, 요구사항. 그래서 원래 얼핏 보면 대외 걸림돌로 보이긴 하지만 중국인들과의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의례적인 관리화됐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또 자존심은 셉니다. 또 국제 협상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뭐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고통스러운 속내를 드러낸다면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는 거죠. 미인지가 깎이게 되고 상대방이 자신을 업신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자존심을 좀 세우고 미국을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그 러브콜을 중국집 러브콜을 보낸 게 바로 14가지 요구 사항입니다. 예. 뭐 과거 그 발리 회담 때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해서도 9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기도 했지만 미국은 이는 형식상 내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14가지 그 요구를 했는데 예. 3가지 원칙 그리고 6가지 불가 그리고 5가지 의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뭐 3가지 원칙을 보면 상호 존중 그리고 평화 공전 그리고 서로 윈윈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하자는 거고요. 6가지 불가는 미국은 중국의 체제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신냉전을 가져오지 않는다. 예.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중국과의 대결을 원치를 않는다.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륙과 대만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했고요. 대만 관련된 게 절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 그 의도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의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지를 않는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 디커플링도 의도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발전을 지체시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포위망을 의도적으로 형성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를 받아들이려면은 스파이 해킹 사건이라든지 또 스파이 풍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명확하게 그 사죄를 하지 않는 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누구와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요. 뭘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 협상이 되나요? 그게 좀 약간 이제 이렇게 하면 협상의 자세 기본적인 제가 뭐 중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건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대화를 할 때 보고 특히 이제 공장 건설을 할 때는 공장 부지를 제공해 준다고 하지만 막상 사인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 지역에 홍수가 여러 번 나는데 홍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텃밭을 최소 1m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 비용은 네가 내라. 그리고 접대 비용은 네가 내라. 그때부터 이제 영수증이 들어오면서 얄미운 거죠. 그게. 살람식 전술을 네. 쓰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속내가 있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뭐 부정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도 미국하고 이제 관계 복원을 하겠다는 거는 분명히 그런 1m의 그 비용을 대라고 하는 그런 약간 유의 그쵸, 어떤 그쵸. 요구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힘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중국이 다급하게 중국집 러브콜을 보낸 것은 코로나가 종료됐지만 실질적으로는 V자형 경기 회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L자형 그러니까 장기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계속 울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경기가 추락하는 I형 추락도 지금 예견하는 그 국제 그 경제 예측 기관들이 많이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엑소더스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부동산 회사들이 갖고 있는 1,750억 달러에 대한 그 달러 만기 채권을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도산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래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400만 개 기업이 도산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게 매년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디리스킹 문제를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2차, 3차 허들을 계속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정적인 그 관계로 돌리지 않고서는 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그 중국이 항상 경쟁보다는 뭐 공동으로 노력하자 그리고 인류의 멋진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고 하면서 이는 끝묻기를 시도하는 게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러브콜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외교라는 게 참 어렵고 재밌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물이 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은 또 뭔가 그러니까. 또 그 그렇죠. 이면에 있는 건 뭔가 이런 보통 거를 거기서 또 이제 외교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쵸. 아주 기막힌 그쵸. 수술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몇 달 뒤에 알고 보니 그렇지. 그랬던 거다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마침 또 이제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네.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 만남에 대해서 좀 많은 의미를 좀 부여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제 관계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정상회담 이면에도 분명히 숨은 코드가 숨겨져 있는데 두 정상만 아는 내용입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지금 한창 트럼프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기상으로 딱 이 시점에 바이든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엄호 사격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도와줄 수 있다는 신호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브라질로부터 콩을 수입을 해왔는데 네. 이 물량을 내년부터는 300만 톤을 콩을 수입해 주겠다는 거고요. 아하. 콩의 주산지가 바이든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저 격전지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아이오와 일리노이, 위스콘, 미시간 같은 지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고요. 예. 특히 이번에 방문했던 샌프란시스코 위가 이제 워싱턴인데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워싱턴 주에 보잉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737 맥스를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수입을 안 했는데 올해 운행 재개 허가가 났고요. 네. 또 구매도 약속을 하니까 엄청난 선물을 이제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세계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딜이 될 수 있는 트럼프가 중국에는 더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지만 중국 지도부가 최근 들어와서 생각을 180도 바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든이 재선이 됐을 경우에 현재 81세고요. 네. 또한 앞으로 82세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최고령의 미국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때릴 수는 없다는 거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앞으로 뭐 더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해줄 수 없고요. 또 세계 대사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중국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그렇죠. 활동 범위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물실 호기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미 외교 전략도 180도로 지금 바꾸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고위급 군사 대화도 이제 재개해주겠다.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미국의 보조를 맞춰주겠다. 또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과 관련된 국제 분쟁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진짜 생뚱맞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그 반대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이 된다면 당장 틱톡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공제 학원들도 즉각 폐쇄될 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군사적으로 중국과 각을 세운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난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공짜 정치는 없고요. 또 6년 만에 시진핑이 중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실라의 조윤캉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미리 감지하고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에 날아가서 알려줬군요. 직접 이 문제를 알려주면서 쿠데타를 진압을 시켰고요. 그래서 바이든에게 이제 꽃을 안겨주면서 환심을 사는 동시에 뒤로는 미국이 방심하게 만들어서 시진핑의 꿈을 이루겠다는 게 이번 그 방문과 관련된 진짜 속내라고 합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중국은 물렁한 미국 정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트럼프하고 후보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죠? 한 살 차이인가 그래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자체에 대한 어떤 더 대하기가 유하고 좀 막말로 물렁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유리하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나라가 두 정상이 다 이렇게 뭐 꿍짝이 맞아서 잘 지낸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득일까요, 실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그 협상이 잘 되고 대화 천일이 복원이 된다면 경제 문제나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요. 인구는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또 양국의 교육 규모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인류의 앞날을 두 나라가 책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 그리고 반도체 문제, AI 문제, 또 그 향후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협의에 들어간다면은 뭐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 완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련된 무역 문제에서도 상당한 숨통이 트이게 되는데요. 뭐 당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미국 기업에 대한 그 압박 강도가 낮아진과 동시에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내년도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그 화학 제품 그리고 전자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이런 속보도 올라왔네요.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좀 살펴볼게요. 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됐는데 뭐 좀 눈여겨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는 경제 지표들이 사전 예상을 모두 좀 상회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들어가고 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또 보조금도 지원이 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무려 8.5%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9월은 5.5%에 불과했지만 10월은 7.6%까지 늘어났고요. 네. 여기에는 뭐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이라든지 외식과 관련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상상 같은 경우에도 0.1%포인트 올라간 4.6% 정도 올라갔고요.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규제 조치 해제 그리고 거래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3%로 급락을 했고요. 예. 이 중에 주택 투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8% 정도로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해서는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11월 달 이후부터는 소비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내년도와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개발업체에 1조 위엔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줘서 우리나라 전세자금 대출처럼 담보 보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앞으로 건설할 뭐 판자촌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고요. 또 지방 정부가 미완공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인수해주는 방안, 또 완공 전에 우리나라처럼 주택 전매 제도를 좀 도입해서 거래도 좀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지방 정부가 세운으로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총량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좀 풀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래가 되겠지만 여전히 2선, 3선, 그렇죠. 4선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하면서 공장이 이제 짓지를 않다 보니까 슬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중국 기업들, 부동산 기업들은 내년도에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말씀 들어보면 3기 시진핑 정부의 그 숙제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좋지 않고 외교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렇게 뭐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안으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부패와의 전쟁 이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부패와의 전쟁입니까? 네, 중국 정부는 지금 고위급,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위급이라는 것은 장관급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중국에는 장관급 인사가 한 370명 정도 되고 예. 전형직을 다 포함을 시키니까 맞겠죠. 그래서 고위직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서 41명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받는다는 건 6개월 동안 구속이 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는 시진핑 상기에 임명됐던 그 부총리급이죠. 친강 외교부장, 리상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5명은 포함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정의 그 칼날이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정적 제거 그리고 시진핑의 그 파벌들 간의 싸움이 아주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패라는 단어가 윗변이 정부라는 정부를 쓰고요. 네. 밑에는 고기 육자로 씁니다. 네. 근데 과는 지난 그 5천년 역사 동안에 부패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의 공산당을 다스리는 사람이 70만 명의 간부들입니다. 70만 명을 보면 사무관이 70만 명이고요.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 5년에 한 번 4만 명 서기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예. 서기관부터는 계급 정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3천 명의 국장급의 진급을 해야 되고요. 못 올라가면 그냥 아웃되는 거죠. 아웃되는 거고. 그러면 특구나 실질적인 행정을 좌우하는 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13명에서 14명 정도의 과장을 가지고 리베로가 할 수 있는 시험구를 항상 운영을 하는데 이 시험구가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 수기 그 지명이 가능했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가 안전이라든지 기밀 그리고 위험과 관련된 재해와 관련해서는 지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빈곤 구제 사업 그리고 시공지 특정 기술을 요한다든지 전문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개 입찰이 아니라 연줄로 이것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이런 그 부정부패들 같은 경우에는 370명 자기 위에 장관들 또 장관들 위에는 25명의 부총리급이 있고요. 예. 또 그 위에는 7명의 상무위원들이 구성되고 있는 이런 피라미드적인 그 먹이사슬 구조가 중국은 5천 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패 문제는 쉽게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정적 제거들 또 파벌 싸움들이 아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상기 들어와서는 그동안에 시진핑이 그 주석이 정적이라 할 수 있는 공천당이라든지 상하이방을 그동안에 정리했다면 지금 현재 안에서는 시진핑 안에 파벌 간의 또 싸움이 아주 그 치열하게 내부에서.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추배도에 보면은 화살을 든 용감한 군사가 황제를 시해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런 궁자가 들어갔던 사람을 찾다 보니까 리커창 총리가 센 그 강을 썼다는 거죠. 거기에 화살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시진핑의 모든 그 권력을 동원해서 리커창의 권력을 다 뺏은 거고요. 이제 그것을 제거시키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총리가 된 사람이 리창인데 리창도 센 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강에 대한 모든 압박, 리강이 담당했던 경제나 무역과 관련된 인맥들을 다 제거시키는데 그게 지금 그 중국 안에서는 부총리인 허리퐁이 총대를 매면서 실제로 부상하면서 푸젠방들이 군부나 경제, 금융 쪽을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벌 안에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싸움들이 시진핑 집권 내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참고로 이 방송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추배도 얘기 방금 하신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저희 그 연합뉴스 경제TV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조영천 소장님 지난주 지지난주 찾아보시면 추배도 예언에 관한 얘기 자세히 실려 있으니까 예언서인데요. 네, 예언서 자세히 한번 예언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올해가
한 달 반 네.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중국 경제가 어쨌든 뭐 이번에는 뭐 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완화 정책 내놔가지고 어떻게 왔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뭔가 이게 성장 동력이 좀 제대로 된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중국은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무조건 확보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동산 건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성장 동력을 새로 확보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부동산과 관련된 부양책이 내년도에는 아주 세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 중국의 전체 소비의 20% 생산도 그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전기 자동차에서 이제 좀 더 진화된 그리고 그 전구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들이 들어가고요. 예. 실질적인 그 상품화 작업들이 이제 내년도부터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현재 레벨 그 4단계인데 이를 좀 더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10여 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지만 내년도에는 이를 더 확대시켜서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 차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산업 역량을 키울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5년도에 이런 커넥티드 차를 중심으로 해서 200조 원 생산 규모가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다양한 센서라든지 컨트롤러, 통신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면서 뭐 스마트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공유와 관련된 사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너무 궁금해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죠. 예,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와 겹치는 분야고 그러게요. 사실은 중국에서 활성화되면 우리가 중국에 뭐 부품을 공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이득도 있을 수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차원으로 보면 이건 다 경쟁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다음 됩니다. 주에 또 이야기해 주신 테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뵙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